오늘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한 네 번 했거든요. 자, 오늘은 사실 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이런 것들도 많이 우리가 필요하고 또 성규 씨 직접 필요한 어떤 테크닉이나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우리 그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지만 조금 더 오늘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한번 더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이제 여러 가지를 사실 했었거든요. 학부 때는 그 산림자원, 생태학 이런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복수 전공을 하면서 그 신문 방송학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또 공부를 하면서는 이제 레크레이션 테라피, 그 휴먼 퍼포먼스 이런 걸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에듀케이셔널 사이콜로지도 부전공을 하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잡다하게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참 할 때는 좀 힘들었지만 공부를 그 여러 가지로 해보고 하니까 참 세상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든지 세상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런 참 좋은 경험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것도요. 제가 박사학위를 하면서 부전공을 하면서 어, 교육 심리학을 했는데 그 교육 심리학에서 사실 저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큰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하나의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론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또 이 오늘 포럼 시리즈에 맞게 조금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또 저번 강의에서는 제가 초연결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초지능 다연결 시리즈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해왔던 강의들이 이렇게 두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사고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 어떤 창의력에 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쭉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어느 정도는 연결되는 그런 선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초지능입니다. 초지능. 자, 아까 그 강의를 드렸던 것들에 대해서는 잠깐씩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 초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제목을 딱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초지능. 그러면 이건 그래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인공지능 이야기 많이 했고 인공지능이 사람의 그 어떤 한계를 가진 그런 사고까지도 접근을 하고 지금은 오히려 그것을 여러 영역에서 뛰어넘는 초월하는 사람의 그 어떤 지능까지 초월하는 시대가 왔다. 그래, 그것을 우리가 가리키는 말을 우리가 초지능이라는 말을 쓰죠. 예, 그래서 이거 사실은 이 말 자체는 인공지능과 관계된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초지능은요, 이것과 조금 다른 지능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초지능. 자, 우리가 초지능, 인공지능에서 얘기할 땐 영어로 우리가 주로 쓸 때는요, hyper intelligence입니다. hyper intelligence. 자, 우리가 hyper라는 접두사를 붙이면 보통 무엇보다 더 나은, 아니면 더 높은, 뭐, 여러 다방면의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초지능, hyper intelligence 할 때 그 단어는 우리가 가진 보통의 인텔리전스를 뛰어넘는 초월하는 대단히 우수한 지능을 말할 때 우리가 뭉뚱그려서 초지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영어로 제가 어떻게 번역을 할 수가 없어서, 뭐, super intelligence, 아니면 super ultra, 뭐, intelligence, 이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지능을 소개하기 위해서는요, 지능이란 단어 자체를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초지능도 지능이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능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연구들, 어떤 정의를 우리가 해왔는가, 그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요. 자,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하다 보면요. 정말 이 다중지능이라는 이론, 이 엄청난 이론, 이 교육계, 그리고 우리 모든 이 심리학계, 이런 정말 이 근대에 와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인데 다중지능 이론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중지능 이야기를 하고요. 다중지능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중지능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하나의 사라진 지능이 있습니다. 자, 그 지능을 한번 찾아보는데 바로 그 지능이 초지능이라고 불릴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지능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워낙 유명한 띠열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다 알고 계시더라도 한번 또 리마인드 한다, 리뷰한다. 예, 다시 한번 우리가 적용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능. 자, 지능이라 그러면 제가 저 브레인이나 뭐 지능에 대한 그 연구라든지 공부를 나름 조금씩 해봤는데요. 참 많은 정의들이 있어서 지금 한마디로 내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심리학자들이 내리는 지능이 다르고요. 교육학자들이 내리는 지능이 다르고요. 또 뭐 뇌과학자들이 내릴 수 있는 지능의 그 정의들이 다르고 다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쉬운 지능의 정의라는 건요. 인간의 지적 능력이다. 너무 쉬운 정의죠. 지적 능력이다.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도무지 다들 너무 어렵게 이야기를 해서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한 특정 대상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만났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 상황에 봉착했을 때에 자, 그 대상이나 상황이나 문제를 자, 일단은 이해를 해보고 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를 해보고 또 그것을 적응해보고 현실 적응을 해보고 실제로 그 문제들과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지적 능력이다. 자, 그 정도로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이 사람들을 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다들 참 한가닥하게 생겼죠. 자,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은 알프레드 비네입니다. 참 이 교육계나 심리학계 쪽에는 이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분이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지능 지수, intelligence quotient, 지능 지수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였고 교육학자였는데요. 자, 1905년 정도, 아주 오래됐죠. 정말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이분이 그 프랑스의 교육 시스템을, 자문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학생들 중에 우리 지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을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가르쳐도 잘 따라오지도 못하고 얘들이 잘 뭘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이 학습 능력에 대한 어떤 파악이 안 되니까 이 알프레드 비네라는 분께서 이것을 측정해낼 수 있는 학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 대상도 누군가 하면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는 지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지능지수 테스트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IQ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보면요. 참 우리가 이 지능지수라는 그 용어와 IQ라는 것을 우리의 보통 일반적인 지능과 동일화시켜서 참 오랫동안 써왔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써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도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어렸을 때 저도 IQ 테스트 몇 번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 학교에서 받는 IQ 테스트, IQ 지능 지수가 나오면 그걸 평생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100이다. 나는 105다. 나는 90 몇이다. 딱 그걸 갖고 평생을 내 머리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짓고 살아왔죠. 참,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의 지적 능력 중에 한 부분인 학습 능력을 측정하는 한 가지 그냥 측정 도구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윌리엄 스턴이라는 분이요. 윌리엄 스턴이라는 분은 이제 독일 분인데 이분이 좀 더 체계화시켜서 실제 IQ 테스트 검사지를 만들고 이분의 그 스탠다드 된 것을 우리가 참 오랫동안 써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거는 학습적인 면이지 이게 우리의 어떻게 정말 전반적인 지적 능력을 우리가 테스트하는 거냐 하면서 나타난 학자들이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한 분 계시죠. 데니얼 골맨이다. 데니얼 골맨. 자, 이분이 감성지수. 정말 이거 나왔을 때 우리가 정말 감탄하지 않았습니까? 1995년에 나왔습니다. Emotional Quotient. 감성지수. 너무 좋다. 자, 우리가 공부만 잘하는 게 우리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외에 우리의 정말 이 지적 능력이라는 것은 다양한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감정을 아는 것. 나를 파악하고 나의 정서를 파악하고 나의 감정을 파악하고 아울러 내 이웃, 내 타인들의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감정을 또 파악할 수 있고 또 서로 우리가 교감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이모셔널 쿠오션트
감성지수, 감성지능, 정서지능 또한 얼마나 필요한 것이 모른다 하고 이분이 데니얼 골맨이 주창을 했죠. 이분이 쓴 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모든 교육계의 혁명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능을 이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아이고,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것이, 자, 이 알프레드 비네의 어떤 IQ 테스트라는 것은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학습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언어 영역, 그리고 수학 영역, 수리역, 그 다음에 기억력, 얼마나 우리가 많은 암기를 합니까? 공부할 때, 그죠? 그런 기억력. 그 다음 이제까지 이렇게 왔으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추리력. 자, 이 네 가지에 주로 그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다니엘 골먼 같은 분은요, 자기 인식, 자기를 아는 능력,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 자기의 감정을 아는, 그리고 다스릴 줄 아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과 사회적인 관계, 이거를 통틀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능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잘 하려면 이 두 가지를 다 합쳐버리면 좀 더 포괄적인 지능의 우리가 정의와 그다음 이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분이 또 씩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이분은 누군가 하면요, 하워드 가드너라는 박사님인데요, 하버드에서 심리학과 교수를 하신 분이죠. 아주 유명하셨고, 제가 박사학위 할 때 이분의 정말 공부를 하면서 너무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저한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정말 이론을 소개해 주신 분인데, 다중지능. 자, 이분이 소개한 것이 Multiple Intelligence입니다. 벌써 사실은 오래된 이론이에요. 1983년부터 나와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연구하고 새로운 또 연구들이 나오고 계속해서 지금 업데이트되고 있는, 지금도 엄청난 인플루언스를 주고 있는 그런 이론의 하나입니다. Multiple Intelligence. 멀티플이란 말은 여러 가지, 다중, 그죠? Intelligence는 지능. 그래서 다중지능이라고 합니다. 자, 이분이 씩 웃으면서 한 말은, 야, 아까 말한 IQ도 필요하고 또 다니엘 골만의 그 정서 지능도 필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다른 또 여러 가지의 지능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총 8가지의 지능 영역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것이요. 아까 우리가 말했던 언어 지능, 그 다음에 논리 수학 지능, 이 두 가지는요, 말하자면 IQ죠. 그죠? IQ였고, 개인 내지능, 그 다음에 대인지능, 이것은 정서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외에, 자, 이제 보면 자연지능이라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자연지능. 사람의 지능 중에요, 동물을 보거나 또 식물을 보거나 환경을 보았을 때 굉장한 민감성을 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빨리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자연지능이 좀 많이 발달된 편이에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식물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공부하고 플랜트들, 화초도 공부하고 맨날 산에 다니고 약초 구별하는 법 배우고 제가 그랬었는데 남들보다 제가 굉장히 센시티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방금방 나무 이름도 외우고 나무 이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것은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재미있고 신기하고 빨리 배우고 그런 능력들이 조금 더 남보다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지능이 뛰어난 사람은요,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자연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은 환경을 통해서요, 이 하느님이 지으신 이 천지, 이 만물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 많겠지만 산책을 하거나 이렇게 밖에 나갔을 때 정말 밖에 나가서 풀 한 포기를 봐도 저는 감동을 참 많이 받아요. 그런 어떤 자연 지능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분이 하워드 가드너는 지능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자연에 관한 머리가 좋다는 이야기죠. 자, 어떤 분들은 이 공간 지능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아틀라스 지도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운전도 하고 그렇지만 요즘에는 GPS 들고 그냥 다 온 데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 지능이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분들 보면요, 동서남북 이런 개념들, 그런 공간의 개념들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저 일리노이 살 때 같이 산삼을 캐러 다닌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그분은 하루에 10시간씩 산에 들어가 있어도 방향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뭐 GPS가 있었겠습니까? 뭐 그분이 지도를 들고 다니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다 알아요. 저는 도무지 숲속에 들어가니까 동서남북조차도 모르겠는데 이분은 샅샅이 다 아시더라고요. 야, 뛰어난 공간 지각력을 가지신 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줘서 온데 돌아다니면서 산삼 캘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죠. 예, 그런 공간 지각력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여러분들 예술 작업하실 때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조형 미술 하시는 분들, 어떤 랜드스케이핑, 예, 그런 걸 하시는 분, 건축하시는 분들, 또 뭐 토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공간 지각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고, 사실 그거는 정말 뛰어난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하나의 지능의 에어리어라, 예, 분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공간 지각 능력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신체 운동 지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운동자라는 운동선수들 보면, 아이고, 뭐, 저 운동도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면서 굉장히 무시했죠.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머리 나빠서 운동한다고. 예, 그런 소리 많이 했습니다. 어른들이, 그죠? 하지만 알고 보면요, 이 신체 운동 지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큰 탤런트입니다. 아, 이 운동력. 그리고 우리가 손을 놀려서 할 수 있는, 몸을 놀려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감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 뭐 댄서, 뭐 우리가 전문 댄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운동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예, 그런 분들이 놀랍습니다. 그죠? 정말 놀라운 신체 운동 지능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뭐 우리가 김연아 선수가 뭐 공중에서 4바퀴씩 도는 것, 예, 물론 노력도 많이 했겠지만 타고난 신체 운동 지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암만 10,000번을 우리는 아마 해도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김연아 선수는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운동, 신체 운동 지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음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른 예술 분야 다 그렇겠지만 이분이 음악을 특별히 또 이렇게 찍어서 넣었는데 음악을 감상할 수 있고 좋아하고 거기서 감동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연주하는 어떤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하고 또 컴포징, 작곡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엄청난 지능이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분들이 하워드 가드너가 자 이렇게 8가지의 지능 에어리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하면요. 언어 지능, 논리 수학 지능, IQ에 해당하는 거고요. 개인 내 지능과 그 다음에 대인 지능, EQ, 예, 감성 지능이죠. 그 다음에 이 나머지 4가지가 예, 새로 들어온 그러니까 multiple intelligence, 다중 그 지능에 추가되어서 이 8가지가 다 합쳐서 예, 이분이 말하는 다중 지능이라는 겁니다. 예,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이 전 세계 교육계에 파란을 일으켰죠. 야, 공부만 잘하는 거, 수학 점수 높은 거, 그 다음에 국어 점수 높은 것, 다른 나라 언어 하나 더 할 줄 아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이들은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 디자인해 주신 프로토콜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개발해내고 그것을 열심히 훈련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지능들이 발전할 수 있고, 예,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회에 기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우리에게 임플리케이션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론을 핵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종합하자면요.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은 이 8가지 지능을 다 갖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많고 조금 더 작은 양의 차이, 그다음에 퀄리티의 차이지 누구든지 이 8가지 지능은 다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특정한 지능 프로파일, 프로토타입이 있다는 겁니다. 정령화된 하나님이 주신 그런 DNA, 예, 그 프로토타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런 모든 8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좀 더 강점이 되는 지능들이 있고 좀 약한 지능들. 그래서 그것을 강점 지능과 약점 지능이라고 우리가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지능들이 완전히 따로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 또 협력하고 같이 개발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피아노 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아노를 막 치는데 그것이 음악 지능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계산도 해야 되고 근반마다 계산을 해야 되고 안에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수학적인 논리적인 그런 기술들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운동 지각 신경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손가락을 막 놀려야 되니까 그렇죠. 굉장한 핸드 코디네이션 조화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영향을 주고 같이 협력을 한다. 예, 그런 어떤 핵심 이론이 있습니다. 자, 정말 우리에게 정말 희망적인 것은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이런 특정한 지능 프로파일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교육을 하고 열심히 훈련을 하면 누구든지 이 8가지 지능을 일정한 어떤 수준까지는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프로미싱하죠. 예, 좋은 우리에게 그 어떤 희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그러면 끝까지 우리 개발을 못하겠지만 뭐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저는 미술 정말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미술적인 감각이 사실은 좀 있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근데 정말 그러니까 you don't know until you try. 그러니까 시도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자기의 어떤 강점들이 많이 생각보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 이론 핵심 중에 또 하나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 우리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 세계적인 축구 선수 한국이란 엄청난 축구 선수인데요. 이분이 운동 지각 신경이 정말 남보다 탁월하지 않습니까? 물론 엄청난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그 경지에 올랐겠지만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그 외국에 나가서 그 정말 성공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언어에 대한 그 감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가요 이 외국 기자들이 인터뷰하면 다 영어로 유창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셨습니까? 놀랍습니다. 제가 볼 땐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운동하기도 바빴을 텐데 그 몇 년 안에 그 짧은 시간에 웬만한 기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다 농담 탁탁탁탁 치면서 대받아 치면서 그 할 수 있는 그 언어 능력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거기다가 이분이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모든 동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팬들한테도 사랑을 받습니다. 이분이 가진 그런 어떤 그 대단한 그 프로토타입들이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그렇게 조화가 됐을 때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분이 축구만 잘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겠습니까? 이 해맑게 웃는 얼굴 좀 보세요.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대인관계, 지능, 언어관, 언어 능력, 참 이런 것들이 다 조화가 돼서 엄청난 그 시너지를 발휘하는 그런 예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몇 가지 더 이론의 핵심을 말씀드리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강점 지능을 살린 일을 할 때, 또 이 강점 지능에 많은 시간, 많은 노력, 우리가 기울일 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강점 지능의 어떤 의미,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에 우리가 매진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분야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우리 핵심 이론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워드 가드너 박사님이 8가지의 다중지능을 소개해 주시고 사실은 그분이 몇 가지를 더 추가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학계에서는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서 다 그냥 유야무야 되고 별로 사람들한테 관심을 못 받고 지금까지 8가지가 많은 사람들이 연구가들이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8가지는 우리가 누구에게나 있다고 치자 이렇게 된 겁니다. 하지만 다시 이야기하지만 9번째, 10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의 다중지능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9번째의 다중지능은요 정말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부인당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요즘에 다시 굉장히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시대, 이 고난의 시대, 그리고 급변하는 이 4차 산업시대가 도래되면서 이 9번째 다중지능, 사라졌었던 그 9번째 다중지능이 다시 급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영성지능이라고 합니다. 자, 또 슬래시에서요, 실존지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영성지능이라는 말을 쓰면 상당히 종교적인 색채가 좀 들어갈 수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영성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슬래시 해서 실존지능이라는 말을 같이 썼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하면 spiritual 그리고 existential intelligenc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영성 그리고 실존지능이라는 말은 어렵죠. 말은 어려운데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이 지능을 가지신 분들은요,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질문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말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내가 정말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의 근원적인 가치가 뭐지? 늘 질문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종교인이라면 어떤 특정한 신을 믿는 분이라면 상당히 영성이 관계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더 영성지능이라는 말이 맞겠죠. 그렇지만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없거나 그냥 어떤 철학적인 어떤 실존 철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냥 실존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이 지능이요, 요즘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완전히 잊혀졌던 지능이었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고난의 시기를 지금 팬데믹 시기를 지나고 급변의 시기를 지나면서 이 영성의 지능 그리고 실존의 지능을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그리고 다시 찾게 된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을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영성과 실존 지능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정말 많은 그 역사적인 우리 예를 찾아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극단적인 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아돌프 히틀러의 이야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돌프 히틀러는요, 정말 이 실존 지능이 대단하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실존 이 철학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신념, 이 사람의 아이디올로지, 그것은 아리아인인 독일, 자신의 독일, 젊은 그 민족이, 독일 인종이 얼마나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우월한가. 여기에 대한 가치와 신념에 엄청난 집착이 있었고 그 지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너무너무 부정적인 어떤 실존 지능의 한 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 2차 대전 일으키고 또 유태인들 학살해서, 야, 군인들 말고요. 군인들은 뭐 숫자를 셀 수도 없는 거고, 자, 개인 시빌리언, 그러니까 우리 그 뭐라 그래요, 시민들, 무고한 시민들을 죽인 것만 해도 1,700만 명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죽인 일반 주민들만 해도, 시민들만 해도 1,700만 명이었고, 그 중에 여러분들 우리 뭐 유대인 600만 학살 당한 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실존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영성에, 이 사람의 머릿속에 잘못된 그 지능, 실존 그 철학과 개념과 사상이 들어갔을 때 이 인류에게 미쳤던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시대를 살아갔고 이 히틀러한테 당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죠? 유대인이었고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지만, 예, 이분이 심리학자고 또 의사였고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결국은 아우슈비츠로 끌려갔죠. 수용소로. 예, 자기 가족들 다 잡혀갔습니다. 자기 뭐 부모님들, 그다음에 자기 장모님, 뭐 그다음에 자기 형님 다 한순간에 다 같이 잡혀갔죠.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자기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이분의 실존 지능은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실존 지능의 어떤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태인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나며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자긍심을 지키고 살아났던 이유 중에 하나의 그 이유는 이분이 갖고 있던 가치와 신념, 자기 정체성과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통해서 삶의 의미,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갔기 때문인데, 그분에게는 사명, 각자의 인생에는 어떤 사명이 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사명이든 신이 주었던 사명이든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죽을 때가 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겠다 하는 사랑에 대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더 괜찮은 인간이 된다. 승화를 통해서 결국엔 내가 더 괜찮은 인간이 된다는 그런 사명과 사랑과 고난에 대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뛰어난 실존 지능을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분이 로고테라피, 의미요법, 삶에는 의미라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
하는 의미요법을 발표하고 나서 이분을 통해서 지금 많은 그 어떤 정신 장애를 겪는 분, 어려움을 겪는 분, 고난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은 분들이 이분의 로고 테라피를 통해서 자, 힐링이 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로고 테라피는 세계 3대 심리 치료요법이죠. 그 중에 들어갑니다. 뭐 프로이드의 그 정신 분석이라든지 아들러의 개인 심리 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분의 빅터 프랭클의 로고 테라피. 이건 전 세계 모든 분들이 참 가장 훌륭한 심리 테라피라고 생각하는 3대에 들어가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 두 사람의 우리가 극적인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성이나 어떤 실존 지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도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얼마나 크게 인플루언스를 줄 수 있는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역사적인 사건, 실존적인 인물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이것은요, 옛날의 역사뿐만이 아니겠죠. 이제 우리가 진짜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결론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지만, 그래서 영성지능, 그 실존지능은 한동안 사라졌지만 지금 급부상하고 있고, 지금 사실은 더 중요한, 이 시대에야말로 더 중요한 우리가 다시 찾아내야 할, 그리고 발전시켜야 될, 개발해야 될 우리의 지능이라는 것입니다. 자, 멀티플 인텔리전스, 다중지능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요, 우리 이 영성지능, 실존지능의 영향력은 실로 막대합니다. 원래 이 하워드 가드너는 이 영성 실존지능을 이 8가지 플러스 1개, 그러니까 이 가지로, 격가지로 하나 넣었던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격가지로 한 가지 분야가 아니고 실존지능, 영성지능은 이 모든 지능을 인플루언스를 줄 수 있는,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더 큰 영역의 하나의 지능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한 인물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주면서 한번 이 멀티플 인텔리전스, 다중 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분은 이미 돌아가신 분,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1932년에 태어나서 2003년에 돌아가셨고, 성함은 양영모 씨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장로였습니다. 자, 이분의 이야기는 돌아가시고 나서 회자가 좀 되었고, 여러 가지 신문의 지상에도 여러 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분을요, 이분의 백그라운드 이야기 드리기 전에 이분의 다중지능을 대충 분석을 해보면요. 자, 언어 굉장히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언어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이었는데요. 이 언어 능력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이분은 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선생님을 하면 참 잘할 것 같아.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분입니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 언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 되면 좋을 것 같아. 목사님. 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끝까지 선생님이나 목사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논리와 수학 부분. 자, 논리와 수학 부분은요, 이분이 그렇게 선생님이 하고 싶었고, 목사님이 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38년 동안 은행에서 돈을 세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머리가 명석한 것도 있지만, 논리와 수학 쪽에 개발이 38년 동안 돈을 세신 분이니까 논리와 수학 쪽이 굉장히 그 다른 분야보다 또 높았죠. 자, 이분이 특별히 음악이나 운동을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그럴 시간도 별로 없어서 별로 그렇게 개발이 되어 있지도 않고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음악 분야는 교회에서 찬송가 부르는 거 외에 별로 해본 게 없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탁구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고, 자전거를 누가 선물을 해도 자전거를 탈 줄을 몰라서 그냥 한 10km를 그냥 자전거를 끌고 다니신 분입니다. 그래서 운동도 큰 이렇게 점수를 드릴 수가 없고, 시공간도 별로 없고, 그 대인관계는 그나마 이제 은행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대인관계를 능력이 그래도 많이 향상이 되었는데, 이건 굉장히 컨트로버스하죠. 왜냐하면 교회에 가면 누구한테도 존경받는 그런 대인관계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이 예수를 너무 잘 믿다 보면요, 또 적도 많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에서.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조금은 힘들었던, 사회생활에서 좀 힘들었던,
그리고 약간의 왕따도 되을 수 있었던 그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많은 점수를 줄 수는 없습니다. 자, 이분은 자기 인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데니얼 골만의 정서지능처럼 자신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자신을 개발하고 자신의 관리를 철저하게 잘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연 능력은 사실 잘 알 수 없지만 어렸을 때 농사를 짓고 풀매로 너무 오래 다녀서 그 이후에는 그런 걸 너무 싫어했죠. 그래서 자연을 감상하고 그럴 줄은 알지만 자연에 대해서 좋은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뛰어났던 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영성지능입니다. 물론 100점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영성지능을 100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분이셨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남이 보든 안 보든 매일 새벽기도 재단을 쌓으면서 그 당시에 뭐 큐티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뭐 성경 읽기 이런 게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냥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늘 성경 말씀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영성지능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던 분입니다. 자, 이분이 그래서 이 다중지능 이 분석을 여러분이 보시지만 가장 뛰어난 부분이 영성지능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대충 이야기를 다시 드린다면 38년 동안 은행에서 근무를 했고 철저한 기독교 신앙에서 경천 애인 가치관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자, 이분이 뭐 은행 생활을 하고 계셨지만 그 당시에 어떤 선교의 마인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 삶의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에 참 열심으로 선교를 구원했습니다. 본인의 그 봉급을 모은 것들, 투자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틈틈이 모아서 군선교회를 했고, 군부대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온 선교지에 그 각국에 여러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17군데를 이분이 선교 후원을 하고 또 선교 후원회를 조직해서 한 17군데의 교회를 그 당시에 설립을 했었습니다. 한 25년 이상을 기도원 협회 활동을 통해서 성경을 기증을 하는데 전력을 다했고요. 그리고 이분이 결국은 항상 자기가 말하던 선생님, 목사 이런 걸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은퇴를 하고 나서는 한국의 최초 대안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대안학교가 생긴 건 정부 공식적인 어떤 문교 인가를 받은 학교들 외에 대안학교, 얼터너티브 스쿨이 생긴 것은 1997년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산남도 산청의 간디학교였습니다. 자, 그 아들이 미국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와서 그 철학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입장에서 행복한 아이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서 최초로 대안학교를 설립을 했죠. 자, 이분이 38년 동안 은행에서 근무하신 분이 학교를 설립을 하신 겁니다. 38년 동안 은행 업무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꿈을 꿨던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자신의 그 DNA에 있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프로토타입, 교육적인 마인드. 그것이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그곳에서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리나라 두 번째로 수목장을 하신 분입니다. 2003년에 우리나라 두 번째로 수목장을 했는데 그 수목장이 바로 자기가 세운 학교 그 건물 안에 느티나무를 심고 느티나무 밑에 수목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시신기증을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시신을 기증했습니다. 그 당시 대구에 250만 이상의 인구가 살았지만 1년에 시신을 기증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시신이 기증이 아니라 그냥 이제 노숙자들이 죽으면 이렇게 아무도 연락할 데 없고 연고지도 없는 분들 이런 분들 정도 메디컬 스쿨에서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거두어가는 수준이었지 자신이 직접 시신을 기증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이 나올까 말까 했는데 이분께서 그것도 가장 한국에서 보수적인 대구에서 시신을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2년 동안 메디컬 스쿨에서 해부용으로 쓰이고 아이들의 그 학생들의 연구용으로 쓰이다가 2년 뒤에 이제 그 유골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분이 세운 학교, 처음에 세웠던 그 처음의 전경입니다. 아주 그 뭐 조그마한 학교지요. 그 아이들, 모여있는 행복한 아이들이 보이고, 처음 그 설립 때
예, 이렇게 인사말을 하는데 그 들고 있는 종이도 예, 그분이 워낙 아끼고 알뜰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달력 종이를 오려서 거기다가 인사말을 써서 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요. 돌아가서 환송 예배를 드릴 때도 예, 장례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예배를 드리고 끝났죠. 그 장남이 이제 그 2년 뒤에 그 유고를 받아서 느티나무 밑에 수목장을 하는 그 모습이고요. 예, 가족들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 이후에 그 산청의 간디 학교뿐만이 아니고 간디 학교는 다른 곳에서도 캠퍼스를 열게 됩니다. 제천에도 열게 되고요. 또 금산에도 간디 학교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국내에 세 군데와 또 필리핀 국제학교도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열매들이 38년 동안 은행 업무를 한 사람에게서 비롯되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또 줄기가 나오고 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 것이죠. 자, 여기에 그 간디 학교,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이야기지만 이 교가가 있거든요. 교가. 간디 학교 교가는 여러분들 사실 들으면 금방 아는 교가입니다. 예, 이분의 둘째 아들이 그 시를 써서 그 시에 곡을 맞춰서 했던 거죠.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금방 알 겁니다. 꿈꾸지 않으면이라는 노래인데요. 예,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노래를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네, 들어보시니까 아시겠죠, 이 노래를. 그죠? 예. 제가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또 한 가지 소개할 것은, 자, 그래서 이분의, 끊기지 않는 희망과 소망이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되었고,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그 같이 설립을 했던, 예, 아들이고요. 교육자죠. 예, 둘째 아들도 이제 제천 간디학교에서 교장을 하고 한 10년 이상 거기서 함께 예, 간디학교를 위해서 예, 열심히 교육자로 섬겼죠. 자, 셋째는 딸인데요. 대구의 한 학교에서 음악 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교육계에 있죠. 그리고 이 막내 아들이 또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예, 저하고 얼굴이 똑같이 생겨서 누군지 금방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분의 꿈을 통해서, 희망을 통해서, 소망을 통해서 이분의 정체성과 그때 실존과 그 다음에 그 영성지능을 통해서 뿌리가 내린 것들이 지금 제가 대충 생각을 해봐도요, 이 가족을 통해서 후학들이 배우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수만 명, 한 3만 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들만 해도
정말 많죠. 제가 이제 카운트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저도 한 20년 이상을 가르쳤으니까 말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교육 심리학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것이 과연 지금 오늘 포스트 코로나 이 포럼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예, 제가 결론을 내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IQ 이야기를 했고요. 또 감성 지능을 이야기했고요. 이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다중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사라졌던 그 지능, 영성지능, 그리고 실존지능, 그것은 이 다중지능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고 이 모든 것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예, 그런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영성, 실존, 지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처음에 말했던 제목으로 나왔던 초지능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모든 것을 감싸는, 모든 것을 연결할 수 있는 지능, 그것이 초지능인데 그 지능은 영성지능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능력. 바로 지금 우리 강의를 함께 들으시는 여러분 같은 분들,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평신도지만 열심히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자신의 지능과 재능과 은사들을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일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으로 살아가며 삶으로 승화시키는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마지막의 결론은 말입니다. 질문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영성지능, 그렇죠. 정말 이것이 왜 지금 시대에 필요한가? 예,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강의를 또 몇 번을 더 해도 되는 사실 주제고 질문인데요. 자, 우리 시대 지금 뉴 노멀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경제면 경제 분야, 의료면 의료 분야, 환경이면 환경 분야, 정치면 정치 분야, 그리고 문화, 그리고 우리의 정신건강 분야, 우리 또 이 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이요. 어느 시대에나 우리에게 챌린징한 시대였지만 지금 뉴 노멀 시대, 팬데믹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리고 이 4차 산업 시대, 이것이 합쳐져서 급변하는 시대, 정말 엄청난 챌린지로 다가오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영성 지능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실존 지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지금 현 세대와 앞으로의 미래 세대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요. 이 영적 전쟁은 우리 세컨드 제너레이션,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 선교지에 나가 있는 여러분들, 정말 이것이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한 생명 여러분들 지금 돌보고 계신데 그분들의 영적 지능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리스폰시빌리티를 갖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분들을 키우고 훈련시키고 개발시키는 분들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적인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를요, 앞으로의 인공지능이 사람의 그 지능을 초월하는 그 초지능 상황, 그리고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맡겨둘 것인지, 아니면 올바른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영성지능, 그리고 그 초지능으로 이 시대를 맞이하고 개척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결정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을 발견하고 참 놀랐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기서 지각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여러 버전들이 다른데 understanding이기도 하고 wisdom이기도 하고 sense이기도 하고, 그래서 총체적인 어떤 우리 그 지능, 지성, 지각 이런 것들을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 성경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 모든 지각, 지혜의 근본이라는 그런 영성 지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저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요,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하늘에서 50분 가량을 했네요. 예, 그래서 나눔의 시간, 예, 생각나는 것, 또 혹시 예, 강의를 들으시면서 느끼신 점들, 뭐 깨달으신 점, 아니면 혹시 그냥 질문 있으시면 예, 또 질문해 주시고 예, 그런 시간 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